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3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보는 것을 저도 좋아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저희 다 보는 거 좋아하죠. 그쵸. 네.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니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진짜 예외적인.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약콩이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더운데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바다다! 그렇지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쵸. 바다 싫어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여름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죠? 너무 뜨거워요. 뜨끈뜨끈해서. 네. 그 파라솔 아래서 있으면 좋지 않나요? 저는 여름이면 차라리 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계곡 쪽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온도가 차이가 엄청 나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바다 시원해요. 그 진짜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하고. 우리 4시간에 배우잖아요.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대륙성 아무리 기후라고요. 그래도 그 차가운 바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물 속에 있으면 진짜 시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뭐 참을만 한 거지. 혹시 그 백사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백사장 그쪽 기후가 별로. 너무 떼약볕 아래에만 네. 있었던 게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양치님을 바다에 데려가서 바다의 시원함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바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희 이번 37화 주제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요? 네. 뭐지?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 뭐죠? 이 상황극? 여러분 문어 숙회 좋아하십니까?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를 말할 정도로 많이 아. 먹어보지 않아서 그냥 있으면 먹기는 해요. 선인장님은요? 저는 별로. 네네. 네네. 그 약간 원래 해산물류를 아예 안 좋아하신다거나? 아, 예. 저도 아예 그 조개류도 안 좋아하고 뭔가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먹는다는 느낌? 크툴루 생각이 혹시 크툴루의 하수인들을 먹어서 나는데 이거 먹었다가 내가 하수인이 될 수 있어. 조개나 바지락 같은 걸로 국물을 냈을 때 시원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들의 살이 제가 느끼는 식감으로는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물컹물컹한 네, 그런 물컹물컹. 느낌이요. 늘- 저도 물렁물렁. 페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징어는요? 오징어는 맞다. 좋아해요. 그 양치님이 오징어를 좋아하셔가지고 스페인에 갔을 때 그렇게 깔라마리를 외치며 깔라마리 튀김 진짜 맛있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징어도 안 좋아해서 약간 뭐 요리할 때 오징어 빼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아, 그 정도로요? 네. 식감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네네. 바닷속 생물 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최근에 나름 핫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네요. 네. 제목이 뭔가요? 나의 문어 선생님. 문어 선생님? 그렇습니다. 되게 문어? 독특한 제목이죠. 네네네. 진짜 문어를 실사예요? 다큐멘터리니까요. 네, 아, 정말요? 네. 문어 지능 되게 높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 그쵸. 예. 그 막 월드컵도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파울이라는 이름의 맞아요. 문어였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기하다. 상자 안에 똑같은 먹이를 놓아놓고 굵기만 다르게 붙여놔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는 건데 8번을 내리 맞췄을 거예요. 그게 오호. 진짜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건데 그래서 아니 지능과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지능으로? 지능이죠. 그럼요. 그럼요. 경우의 수를 모두 판단했을 때 최고는 이거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리고 그런 뭐 널리 알려진 사실 외에도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 문어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영상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물쇠 같은 걸 여는 거를 좀 살펴보고 나서 금방 습득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개나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하고 한간에서는 이제 아마 더 높을 것이다. 인간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시각이 눈이 진짜 있어서 근데 사람이랑 보는 방식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물론 가시거리가 좀 짧아요.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화성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약간 문어같이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에서 또 모티브를 따왔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냥 서양인의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툴루처럼. 그 두 종류에 크라켄 대한 뭐 이런 거. 맞아요. 저희가 에이리언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점액질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문어 같은 류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양 뭐 우주 괴물 막 이런 것들이 다 문어에 대한 공포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튼 그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문어한테 좀 친밀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그쵸. 저희가 남의 고양이, 남의 강아지는 막 귀엽다 생각하면서 남의 보지만 문어. 문어는 뭔가 그렇게 뭔가 교감하는 대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의사소통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접해본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문어를 진짜 가까이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구워지고 말려진 문어 다리 같은 건 봤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문어를 본 적이 있나 싶어요. 수족관에 있잖아요. 네, 수족관 정도에서만 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친밀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신기한 느낌이 좀 드는데 맞아요. 이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고 나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2020년 9월 4일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되게 따끈따끈한 다큐입니다. 근데 올라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언급된다 싶더니 2021년에 아카데미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했고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양치님은 이 다큐를 알고는 계셨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짤 같은 거를 좀 봐가지고 그때 잠깐 만나서 콩님이 이제 바다에 대한 다큐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 그럼 문어 선생님도 해줘라고 했는데 마침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네. 대충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내용을 아, 전체적으로는 몰라요. 네. 그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자인 크레이그 포스터는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자예요. 촬영이랑 편집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게 심한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되게 심해지고 압박감 때문에 카메라도 쳐다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에 대서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였는데요, 고향이? 크레이그 포스터가 어린 시절에 대서양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진짜 바로 앞이라서 날씨 나쁘면 막 현관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바다와 가까운 방갈로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시간의 대부분을 이렇게 물웅덩이에서 보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자연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뭐 도시로 가서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느낌을 잊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리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다큐를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 완전히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다큐가 200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그때 그런 생각만 하고 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18년이나 지나서 이제 삶이 진짜 바닥을 치고 그제서야 진짜로 다시 대서양으로 돌아갑니다. 크레이그 포스터가 지금 있는 곳이 남아공의 웨스턴 케이프 지역입니다.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데 굉장히 거친 바다래요. 물살이 세고 굉장히 차갑고 위험한 곳이어서 수영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크레이그 포스터도 어릴 때는 되게 자주 들어갔던 물이지만 오랜만이잖아요. 처음에는 들어가려니까 좀 겁이 났대요. 하지만 좀 용기 내서 다시 수영을 시작하고요.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원래는 깊이 잠수하고 하니까 잠수복도 입고 산소통도 메고 하는데 이제 점점 그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와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최대한 없애고 싶다 해서 이제 산소통도 없고 뭐 잠수복도 없고 진짜 가벼운 차림으로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짜 온전하게 피부로 바다를 느끼면서 다시 좀 촬영에 대한 욕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카메라를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되게 신기한 생명체들을 촬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데 옆에 뭔가 너무 낯설게 생긴 게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서 보니까 그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뭉쳐 있는 모습? 살아있는 애들이요? 아니면 아니, 껍데기만? 껍데기들이 끝에 이렇게 막. 있구나. 네. 그래서 물고기들도 와서 좀 구경하다 가고 요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문어 한 마리가 쑥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판 같은 거에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붙여서 조개 껍데기 뭉치 같은 걸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크레이그가 쫓아가니까 문어가 크레이그를 보고 이번에는 그 해초잎 있죠, 미역 같은 거 그거를 한 장 집어서 망토처럼 몸에 돌돌 말고 색깔도 변하잖아요. 엄청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초를 사이에서 이렇게 빼꼼 크레이그를 쳐다봅니다. 진짜 귀여워요. 그걸 보고 크레이그 포스터가 뭔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아서 이 문어를 매일매일 관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문어를 만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어를 내일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죠? 문어가 살고 있는 굴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좀 그러니까 그 문어 굴 앞에 그냥 카메라만 놔두고 문어의 생활을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어는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장한 상태로 카메라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빨판 이렇게 붙여가지고 따다닥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점점 크레이그를 알아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요. 뭔가 다가가면 누구지 하고 봤다가 이제 크레이그 포스터인 걸 보고는 살짝 뭔가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는데 더 조금 나와서 이렇게 관찰을 좀 하는 그래서 서로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둘의 첫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크레이그가 이렇게 손가락을 뻗어봤는데 문어가 그 팔 하나를 쭉 뻗어서 그 촉수로 손가락을 만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진짜 좀 특별하고 되게 멋진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처음으로 교감하는 느낌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 그 장면이 뭔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에일리언 같은 우주괴물 나오는 거에서 너무 많이 봤던 장면이더라고요. 아니요, E.T.는 착한 외계인이잖아요. 괴물들. 보통 그 우주괴물, 특히 에일리언류 같은 거 보면은 딱 이런 조그만 뭔가 새로운 생명체를 보고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주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먹히나요? 얼굴을 덮쳐서 질식시킨다거나 막 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꺾어버린다거나 뭐 입을 비집고 몸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서양인의 그 문어에 대한 공포가 진짜 시각화되어 왜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이 문어는 되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정중하게 적당히 교감을 해요. 문어가 이 빨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빨판 하나하나를 다 각각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그 빨판으로 촉감도 느끼지만 맛을 같이 느낀다고 해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피부에 뭔가 빨판을 붙이면 맛본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분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되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 처음으로 접촉해서 서로를 좀 탐색한 후에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얘가 이제 경계를 풀고 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앞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크레이그가 그거를 카메라에 담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모습들이 카메라에 많이 담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변장 엄청 잘하잖아요. 그 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질감도 완전 바뀌고 뭐
돌기가 돋아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뿔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너무 신기한 변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막 헤엄치지 않고 다리로 걸어다녀요?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약간 돌멩이나 해초류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모습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매일매일 만나면서 친분을 쌓다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와요. 문어가 크레이그한테 다가옵니다. 크레이그가 뒷걸음치면 또 다가오고 뒷걸음치면 또 다가오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진짜 두려움 없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처음이잖아요. 크레이그가 되게 기쁘고 뭔가 흥분한 상태였는데 그 순간에 카메라 렌즈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게 뭔가 커다란 게 갑자기 꿍 떨어지니까 문어가 놀라서 순식간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크레이그가 다시 찾아가 봤지만 자신의 집인 굴에도 없고 크레이그의 눈앞에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이그는 이제 다시 너무너무 문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막 문어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본격적으로 뭐 먹이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바닷속에서 문어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둘이 다시 만나서 우정을 쌓을 수 있을지 이 거친 바닷속에서 문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다큐예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고 네. 문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하는 게 제가 원래 처음에 다른 다큐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BBC에서 만들었던 2014년쯤에 나온 남태평양이라는 다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 되게 유명한 다큐예요. 옛날에는 제가 가끔씩 배경음악처럼 그냥 집에 틀어놓을 정도로 좋아했던 다큐인데 이번에 좀 오랜만에 팟캐에서 이번에 이야기해볼까 하고 다시 봤단 말이죠. 근데 옛날만큼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남태평양 다큐가 유명한 다큐긴 해도 원래 스토리텔링이 좀 약하다는 평이 있었어요. 대신 영상미로 좀 승부하는 느낌? 근데 그 사이에 영상 기술도 너무 발전했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다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우리의 지구 같은 명작 다큐 나오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영상도 살짝 예전만큼 감동이 없고 그런데 이 나의 문어 선생님은요. 이게 크레이그 포스터가 혼자서 물속에서 막 촬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엄청 뭐 화려하거나 정말 진기한 장면이 담겨있다거나 하지도 않죠. 화질도 아주 좋지도 않고 근데 스토리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면은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아요. 이 문어가 크레이그의 삶에 진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다큐 시작할 때 제작사가 시체인지 프로젝트라고 나오거든요. 크레이그가 이 문어를 만난 곳이 그 큰 다시마 숲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마 숲이 뭐냐면 그 해초류가 길고 빽빽하게 숲처럼 자라있는 곳이거든요. 바다숲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면 진짜 좀 숲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들은 좀 가느다라니까 대나무 숲 같은 느낌? 근데 듣기만 해도 그냥 바다 생태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뭐 먹이 제공도 하고 산란장이 되기도 하고 또 포식자를 피해서 애들이 몸을 숨기는 곳도 되고 기타 등등 역할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탄소 흡수율도 높아서 지구에서 되게 소중한 곳인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죠. 네, 바다 숲이 굉장히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환경적으로 그 문제가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는데 심해에 들어가 봤더니 플라스틱이 그렇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인 것 같지만 이미 사람의 물건들로 오염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크레이그 포스터가 이 문어와의 만남 이후에 뭐 과학자,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시체인지 프로젝트가 이 바다숲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이 다큐를 제작하고 근데 이 다큐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그 후에 또 호평받아서 아카데미에서 수상까지 하면서 이제 그 활동에 좀 많은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바다숲이나 생태계 생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다큐 보고 나서 다시는 문어숙회를 먹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글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어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개나 고양이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예능 같은 데서 문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온 걸 봤거든요. 기사였는데 그걸 보자마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문어 어떻게 잡힐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 식재료가 아닌 그냥 살아있는 다른 종? 이런 거죠. 네네. 근데 또 지능이 있으면 그럼 먹으면 안 되고 지능이 없으면 먹어도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네. 사실 지금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되게 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 안 쓰잖아요.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인식이 바뀌는 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달걀 살 때도 좀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방목한 닭이나 달걀을 사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다 생물도 그 지속적으로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대상일 거고, 근데 이 다큐가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해주는 시작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문어를 만약에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접촉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 전 살아있는 거는 제 2m 반경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저는 남의 집 강아지, 남의 집 고양이도 진짜 사진으로 봤을 때 2m 넘어에 있을 때만 예쁘고 가까이 오는 건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은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불가사리 이런 것도 안 만져요? 만지는 데가 있어요? 그 요새는 많이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요? 저는 그 누에 박물관 같은 데 간 적이 있는데, 누에고치가 이제 실제로 있고 그 고치가 되기 전에 애벌레 상태가 있어요. 근데 징그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용기를 내서 만져봤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진짜 그 비단이 괜히 얘네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은,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 한번 좀 보세요. 영혼을 빼놨어 벌써. 근데 걔네는 별로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그 애벌레조차도 이렇게 한번 만지고 나니까 되게 그냥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징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집에서 키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을 초월하는 게 굉장히 손쉬우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채식주의자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막 동물 사랑이나 이런 거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뭐 페스코테리언 해가지고 조금 이제 물고기나 이런 쪽은 먹는 쪽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랑 좀 가까운 종인 포유류 뭐 이런 쪽은 좀 더 친밀하다고 느껴야 되는 그런 생각인데, 이제 뭐 어류, 폐류 이런 쪽으로 가면 뭔가 다른 종, 그래도 뭔가 좀 사육해도 좀 덜 미안한 애들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곤충류 쪽으로 가면 사실 진짜 모기 죽이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충이라는 걸 떠나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친밀감을 느끼시고 그러는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하루살이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끔 날벌레가 들어오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어차피 얼마 못 살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애들도 아니니까 최대한 그냥 놔두자. 죽이고 싶지 않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나서 제가 찾아본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사이 몽고메리 작가의 문어의 영혼이라는 책입니다. 문어의 영혼. 네, 이 책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사이 몽고메리가 되게 유명한 동물 생태학자예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생동물들을 만나고 또 그런 경험을 책으로 많이 썼던,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들이 꽤 있습니다. 동물학자가 썼구나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제목들인데, 뭐 아마존의 신비, 분홍돌고래를 만나다, 돼지의 추억, 유인원과의 산책 등등
근데 그 중에 문어의 영혼은 2017년에 발매된 책이고요. 이 사이 몽고메리가 한 아쿠아리움에 초대받아서 그곳에 사는 문어와 첫 만남부터 너무너무 강렬한 교감을 나누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문어에 빠져들어서 다양한 문어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크레이그 포스터는 되게 혼자서 그 한 마리와 짧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사이 몽고메리의 책에서는 되게 다양한 문어가 나와요. 근데 문어들이 정말 성격이 제각각이고 그래서 정말 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문어를 보살피는 게 직업인 사람들 또 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문어에 대한 정보들이 꽤 많이 써져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크레이그 포스터도 문어 이해하기 위해서 막 논문도 찾아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이 다큐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진짜 문어의 특이하고 신기한 면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어 눈이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게 사람 눈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뭐 투명한 홍채에 초점 맞추는 거 그런 게 비슷한데 의외로 또 생맹이라고 해요. 근데 주변 색에 맞춰서 색깔을 엄청 바꾸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 건가? 그러면 이게 옛날 책이라서 그 사이에 좀 밝혀진 다른 사실이 있을 수도 근데 있긴 한데 생명이 아예 색을 아무것도 못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색을 판단하는 그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추측은 아마 빨판에 색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무슨 완전 온갖 감각이 다 빨판에 있네요. 그렇죠. 세상에. 그 문어의 친척벌인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 네. 피부를 연구해 보면 안구의 망막에서만 나타나는 염기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편리하겠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쓱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빨판도 다 각각 조절이 가능한 것처럼 네. 팔을 전부 다 이 팔로는 요거 하고 있고 저 팔로는 저거 하고 있고 이런 진짜 멀티플레이의 천재더라고요. 아, 그게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먼 고메리 책 읽다 보면은 뭐 손으로 막 사람들이랑 교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정신 팔린 사이에 다른 팔로 양동이를 훔쳐가고 있거나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괴물 아니야? 문어를 어떻게 만질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그 공포에 대해 뭐 가볍게 서술하기도 하는데 물론 왜 무서워한대요? 정말 이해할 진짜 수가 없네.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추측이 성경 아니야, 있긴 성경? 성경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그 물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비늘이 있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먹지 말라고 했지 무서워하라는 혹시 아니잖아. 두려워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보통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뭐 신의 계시라기보다는 그 문화권의, 시대 네.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터부? 뭐 이런 거고 그 터부가 가지게 된 거는 뭔가 그걸 먹으면은 뭐 병에 잘 걸린다던가 뭐 이런 경험이 독성이 쌓여서 그런 게 됐을 텐데 딱히 근데 문어는 그거는 잘 또 모르겠습니다. 없고, 저희가 크라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크라켄이 굉장히 옛날부터 뭐 전승되어 온 이야기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된대요. 그것보다 더 이제 옛날에 약간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 쪽에서 나온 다른 명칭의 괴물이 있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거대 문어를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 배들이 나갔다가 원인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자꾸 문어의 소행이다 막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살아 돌아온 선원이 아니 허리케인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너무 거부감 없이 식재료로 생각하는 건데 근데 영국이 문어 안 먹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영국인들은 뭐든 잘 먹잖아요. 영국은 원래 감자만 먹는 거 아닐까? 청어만 먹나 네, 청어와 감자뿐인. 아무튼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이 초반에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데 어떤 그 점이요? 이유는
이사이 몽고메리가 만난 이 문어들이 다 수족관의 문어라는 거예요. 아, 자연 상태의 문어는 네. 아니다. 저는 아쿠아리움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좋아하면서도 항상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해요. 그렇죠. 동물원도 얘네가 그렇고.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닐까? 정말 바다로 가고 그쵸, 싶지 않을까? 맞아요. 예. 이 책에서는 문어들이 되게 뭐 수족관 안에서 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바다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뭐 돌고래나 이렇게 활동 반경이 이렇게 막 몇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라 저는 이렇게 문어 굴이 있다 그래서 좀 놀랐었거든요. 네네. 방금 그러면 뭔가 자기 지역이 있고 거기 반경에서 또 생활하는 애가 느끼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어 굴이 나와서 말인데 문어들이 집을 또 되게 깨끗하게 한대요. 그래서 먹고 난 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아, 이 문어가 아직 여기 살고 있구나 아니면 살다 떠났구나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찰한 것들을 보면 아, 주변에 뾰족뾰족한 성게가 자기 집 앞에서 있으니까 어디서 뭐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막아놓고 아 진짜. 집안을 편하게 있는다고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된다고 귀엽네요. 합니다. 너무 귀엽다. 그쵸. 근데 그 문어 같은 경우에 뭐 그 안에서 사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양한 문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새끼 때부터 그냥 아쿠아리움에서 키워지는 애들도 있지만 바다에서 살다 잡혀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문어를 전시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어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2, 3년이거든요. 그래요. 지능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2, 3년밖에 안 산다는 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10년은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짧죠? 저는 막 한 80년 살 80년. 아, 바다 거북이 500년 살고 있는 것처럼 왠지 좀 오래 살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미지가 그렇죠.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짧으니까 그만큼 자주 새로운 문어를 자꾸 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먹이 공급받고 또 지능이 높은 애들을 심심하게 두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걸 막 만들어서 준대요. 그 자물쇠를 푸는 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얘네들 가지고 놀으라고. 그래서 뭐 장난감도 제공받고 그리고 천적이 없으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없고 그럼 편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1차적으로 얘네가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 문어의 똑똑함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수족관 뚜껑을 열고 빠져나와서 바다를 향해 기어가다 아스팔트 위에서 결국 죽은 문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읽는데 막 막 이러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제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책 중반에 약간 살짝 안심이 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 사이 몽고메리가 가는 이 아쿠아리움이 보스턴에 있는 아쿠아리움인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자연과 정말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준 수족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주에서 의뢰받아서 방사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키우기도 하고 뭐 전반적으로 멸종위기 보호나 그런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생명체들을 다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괜찮은가라고 생각할 무렵에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데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 문어들의 이야기가 아쿠아리움에 살면서 이제 다른 수컷 문어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암컷 문어가 수정되지 않은 알들을 낳아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좀 더 큰 수조로 옮겨줘야 되는데 아쿠아리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속 작은 통 안에서 고통받는. 근데 거기 묘사된 바로는 그 작은 통 안에 아무것도 없대요. 뭔가 그 문어가 살 법한 환경적인 조성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어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막 작은 통에서 고통받는 문어 이야기가 다뤄지는 게 책의 후반부인데, 초반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진행이 됐던 반면에 후반부가 지루하고 별로예요. 저는 문어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문어들이 지금 괜찮은지 어디 아프진 않을지 되게 걱정되는 상황인데
점점 문어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중반부터 서서히 등장한 주변 인물들, 그냥 뭐 아쿠아리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이제 이 저자가 문어한테 관심이 생기면서 바다에 사는 문어들도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데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해요. 그래서 TMI. 뭐 하는 거지? 작가로서는 중요한 이야기네요. 진짜 저는 이거 혹시 출판사에서 분량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책을 다 읽을 무렵에 제 결론은 역시 아쿠아리움은 옳지 않다. 수족관 안에 문어가 결국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저자랑 주변 사람들이 진짜 슬퍼하죠. 너무 슬퍼하면서도 그래도 이 문어가 수족관 안에서 나름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거다 라는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까 말한 수정되지 못한 알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훌륭한 전시 요소로 생각하는 대화가 나온다거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런 생명체들을 수족관 안에 가둬두는 거에 대해서 일체 별로 고민이 없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계속 문어에게 감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어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이 진짜 계속 나오는데 점점 문어를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지만 이만큼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책에서 받은 뉘앙스가 좀 그렇게 느껴지면서 진짜 그 문어들이 바다에서 온전히 자연을 즐기고 짝짓기하고 알을 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살다가 천적한테 금방 잡아먹혀서 빨리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 삶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씁쓸하게 덮었습니다. 책은 많이 추천하기는 힘든데 근데 다큐는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 다큐랑 책 다 읽고 나면 이제 문어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스스로 변화가 느껴져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진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목이 문어와의 우정, 내 친구 문어 이런 게 아니고 나의 문어 선생님이잖아요. 크레이그 포스터와 문어를 만나면서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게 배운 거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또 아직도 우리가 배울 게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립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재밌게 느껴요. 이어지는 37화 2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책 베니스의 개성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